18쪽. 자, 조유하는 최척전, 우리 지난 시간에 앞본 줄거리와 전개 부분 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봤냐면 그 26쪽의 하까지. 일단은 첫 번째 보이는 게 최척의 행적, 여유문과 함께 중국 용으로 가고, 두 번째 보이는 것이 최척 일가, 최척의 아버지와 최척의 장모가 연국사라는 절에서 손자 몽석을 만나는 이야기. 중요한 게 뭐였어? 우연성, 우연한 만남이라도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경, 도노와 함께 일본 나고야로 간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오경이 첫 번째 낭장을 했다, 두 번째 자살을 하려 했지만 실패해서 꿈을 꾸게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재회를 암시하게 되는 그런 꿈을 꾸게 돼서 그 인식이 변화되는 부분, 절망적인 인식에서 희망적인 태도. 자, 그리고 우리 다시 최척은 용에 있다가 여유문이 죽어요. 그래서 중국 각지를 떠돌아다니다가 뭐 하려고 이 신선이 될 마음은 없지.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사부분입니다. 이때 송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사부분은 다시 또 누구 이야기냐면 최척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송우라는 사람은, 자, 앞에 조력자였던 여유문이 죽었어. 그래서 타갈 것도 없는 몸이 되어가지고 각지를 떠돌아다니면서 세상을 등지려고 했는데 또 나타나. 누가 나타나느냐? 바로 조력자이자, 누구의 조력자냐면 최척의 조력자. 그래서 최척은 조력자가 두 명이지. 앞에 누구 있었고 여유문이 있었고 이번에 송우가 있었고, 그리고 누구에게는, 이 오경에게는 도유라는 조력자밖에 없어. 일단 있지. 자, 그래가지고 송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이 사람은 호가 학천이고 집은 항주 용근문 안에 있었고 경전과 역사에 해박했고 공을 세워 명성을 떨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저수를 업으로 삼았다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 송우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 중에서 직접 제시라고 해서 서술자가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점검하고 들어가야 될 게 있지. 뭐야? 소설에서 인물 제시 방법. 이 인물을 제시한다는 것은 사람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의 심리나 성격이나 어떤 인물인지 그 인물의 면모 등을 제시할 때 첫 번째가 직접 제시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간접 제시 방법이 있는데, 자, 직접 제시 방법은 서술자가 직접 그냥 서술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서술자의 서술에 의해 어떻다 라고 제시되면 직접 제시 방법이고, 간접 제시는 서술자는 얘기하지 않고 그 등장인물을 행동을 보여주거나 말을 들려줘.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간접 제시된다. 그래서 다시 직접 제시 방법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말하기, 다른 말로 텔링 이라고 하고, 간접 제시 방법은 보여주기라고 해. 그래서 showing.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직접 제시하게 되면 독자들이 빠르게 이해하겠지. 소설자 말만 들으면 돼. 근데 간접 제시일 경우는 어떻게 하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행동을 보면서 독자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아,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이런 말을 하는 걸로 모아가지고 이 인물은 강직한 성품을 지녔구나, 이 인물은 간사한 인물이구나, 이런 것들이 판단되는 거지. 그럴 때 지금 뭐 하고 있어? 송우가 호는 학천이고 뭐 했고 뭐 경전에 뛰어났고 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설명을 해버리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부분은 뭐였어? 직접 제시 방법에 의해서 인물을 제시하고 있다. 앞부분에 이런 비슷한 거 하나 있었는데, 최척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 글도 잘 쓰고 활쏘기도 잘하고 뭐 얼굴도 잘생겼고 이렇게 제자가 있는 모습을 마찬가지 직접 제시한 부분이 한 번 있었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물을 제시할 때 직접 제시, 간접 제시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다시 돌아와서
어떤 사람이었어? 경전과 역사에 해박한 똑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공을 세워서 명성을 떨치는 일, 우리가 공을 세워서 명성을 떨치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입신양명이라고 해. 뭐 하는 거야? 과거를 봐서 급제를 해서 세상에 나아가, 즉 출세를 해서 뭐 하는 것? 공을 쌓아가지고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 입신양명. 옛날에 이걸 줄여가지고 출세라고 했지.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술, 그러니까 책을 쓰는 것을 업으로 삼았고,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의기 또한 있었다. 그러니까 의로운 마음 또한 있었다. 여기까지 송호의 성격을 직접 비시한 부분. 초측과는 서로 직이라고 인정하는 사이였는데, 우리 때 직이라고 하면 자기를 알아주는 이. 이건 뭐하고 비슷한 거야? 앞부분에서 지음, 소리를 알아주는 친구, 비슷한 것이었지.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뭐 하는 거야? 아주 친한 것 사이를 직이 또는 지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라고 인정하는 사이였는데, 최척이 촉당으로 가려 한다는 말을 듣고는 술을 들고 찾아왔다 해서, 최척이 촉당으로 왜 간다 그랬어? 신선이 되기 위해서 간다 그랬지. 그때 술을 들고 찾아왔어. 그래서 이때 송우의 방문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촉으로 가는 것을 말리기 위해서. 왜 말릴까? 송우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최척이 송나라로 가는 것을 막았을까? 송우의 생각이 중요해. 자, 보면 백승이라는 것은 이 최척을 부르는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들 불로장생하기를 바라지 않겠는가마는 고금천하에 어디 그런 이치가 있단 말인가? 무슨 얘기입니까? 불로장생 이치는 없다. 즉 신선의 삶은 없다. 그 누구도 영원히 산 사람이 없다. 심지어는 그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같이 사람을 보내서 다 구해와봐라 했던 진시황도 결국 죽었잖아. 없다. 신선은 없어. 없는 신선이 되려고 가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남은 생이 얼마나 된다고? 불로장생 약을 먹고 굶주림을 참으며 괴로움을 자초하면서 산 도깨비의 이웃이 된단 말인가? 나와 함께 배를 타고 5월 땅으로 오가며 여러 중국 지역으로 오가며 비단이나 차를 매매하며 남은 생을 즐겁게 사는 것이 세상사에 판단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니겠는가? 두 번째, 뭐 해보자. 남은 생을 어떻게 하자? 괴롭게 신선이 되려고 하지 말고 즐겁게 살자. 이게 송우의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누가? 작가가 창조한 인물들이란 말이야. 특히 송우의 이런 말들은 작가의 의식을 대변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작가 조유한도 뭐 한 사람이야? 도교적인 신선사상에 대해 가지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잖아. 소설이 출간되거나 영화가 만들어지거나 드라마가 만들어지게 되면 작가들을 인터뷰할 때 어떤 의도로 이런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까? 하게 되면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 세상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을 통해 가지고 말하고자 바가 뭐였다. 조유한이 여기 있는 송우의 말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바가 뭐였다. 헛되이 신선의 삶을 쫓지 마라.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 그게 진정한 삶이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지.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야? 당시에 헛된 불로장생의 꿈을 꾸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지. 알겠죠? 예전에 선생님 초등학교 때인가?
저희 누나가 저보다 한 5살 위에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 고등학생이었고 저는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누나가 이제 시내 나와가지고 이제 유학을 한 거지. 고등학교를 이제 인문교 고등학교 다닌다고 집이 시골이어서 한 번 이제 누나 집으로 이제 놀러를 가서 딱 책꽂이에 보니까 뭐 교과서도 있고 막 있어. 근데 수설책이 하나 꽂혀 있는 거야. 너무 눈이 확 와. 물론 내가 초등학생에서 뭐 감은 안 오는데 오죽하면 이 책을 읽었을까 하는 책 제목이 있었는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책이 있던 거야. 물론 그게 그냥 어떤 청춘,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게 있어. 하이틴 소설. 막 그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어떤 그 풋풋한 청춘 이야기를 다룬 그런 소설이었거든. 어쨌든 간에 그 제목이 주는 메시지가 있었잖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행복은 성적순이더라고 살다 보니까. 이거는 안 바뀌어요. 그러다가 제가 또 우연하게 도서관에 갔다가 대학 시절에 기가 막힌 책을 또 하나 발견했어요. 뭐였냐면요.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혹시 이 책 알아?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들어봤지? 나이도 처음 들어봐. 책 제목은 들어봤는데 이름 들어봤지?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수기야.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장승수라는 사람이. 나중에 한번 검색해봐. 장승수가 어떤 사람인지. 왜 공부가 가장 쉽다고 하는 줄 알아? 다른 것이 어려우면 공부가 가장 쉬워져. 예전에 그 오빠는 아닌데 오빠 친구가 선생님한테 그걸 물어본 적이 있었어. 선생님, 그 쓴 소주를 왜 마십니까? 그 소주가 쓰잖아요. 아, 왜 마시냐고? 니들은 지금 소주가 쓰지? 네. 왜? 인생이 그렇게 쓰지 않으니까. 비웃는 거 아니지? 인생이 쓰면 소주가 달아요. 인생이 씁쓸하면.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따로 우시지 않잖아요. 소주잔 앞에 딱 놓고 반쯤 비어있는 소주잔을 바라보면서 뭐 소주잔과 같이 우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인생이 쓰니까 소주가 달아서. 인생이 힘드니까 공부가 쉬웠대요. 공부하고 싶은데 너무 가난하고 뭐 부모도 없고 그런 처지 속에서 아마 국졸, 중졸도 안 됐을 거야. 아마 이 장승수 씨가. 어릴 때 신문 배달을 하고 막 온갖 그런 껌 팔고 이런 생활 하다가 겨우겨우 돈을 모아가지고 검정고시 학원 다녀서 중졸, 고졸 자격을 땄고 그런 다음에 대학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그 택시 면허증을 따가지고 이제 택시기사를 하면서 계속 돈을 벌어서 학원을 다닌 거예요.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자기 지금 삶이 공부를 하기 힘든 여건 속에서도 결국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느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악착같은 마음으로 공부를 했고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왔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을 갔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를 갔고 그래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그 어마어마한 시험도 패스를 했고 지금은 아마 또 로펌의 변호사로 있을 거예요. 서울대법대 나온 거지. 이런 거 보면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끔 공부란 걸 공부하기 싫다 라고 느껴질 때 내 마음에 뭔가 아니란 생각, 꼭 내가 공부로 뭔가 내 인생 책임지지 않아도 뭐 부모가 혹은 부모가 그 돈 다 쓰고 가지지는 않겠지, 좀 남겨주겠지, 이런 약간 아니란 생각 있어가지고 내가 좀 마음이 편하진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뭐 어려운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야. 근데 이 생각은 해야 돼. 공부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나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좀 버려야 돼. 솔직히 말해가지고 부모가 나 못 도와준다. 솔직히 네가 어떤 대학을 갈지, 나중에 네가 부모에게 어떤 보답을 할지, 어떤 직장을 가질지도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네가 자식이란 이유로, 내가 엄마란 이유로 무조건 너한테 다 해준다고? 난 그렇게 못하지. 라는 엄마면 안 해준단 말이야. 네 공부 네가 알아서 해라. 댕겨든 말든지. 학원은 못 보내준다. 도서실 못 보내준다. 인간? 난 그런 거 모른다. 근데 끊어버릴 수도 있는 거야. 그때는 공부가 어떨까? 겁나 절실해지겠지. 가끔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님하고. 무슨 얘기냐면요. 학원을 너무 많이 보내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가 약간의 안도감에 빠져가지고 학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과목에 대한 어떤 대비가 되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스스로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절실함이 사라질지 모른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드렸죠. 시험 보고 나서 큰 타격이 없는 방학 때쯤에는 아예 학원을 끊어버리라. 올스톱 시켜버리라. 학원 많아. 만약 예를 들어 유명한 학원, 유명한 이 학원 내가 어떻게 들어갔는데요. 막 대기 끊다가 겨우겨우 선생님이 그 인원 하나 비었다고 들어오라고 들어간 수학학원이거든요. 그만뒀다 나중에 못 돌아가잖아요. 많아. 영어하고 수학하고 국어하고 많아. 그만둬도 돼. 끊어. 끊은 다음에 한번 내가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왜 학원이 필요했는지 이유를 다시 찾아내는 거야. 혼자 절실함만 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구나. 학교 시험을 대비하고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좀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해 줄 수 있고 내가 혼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좀 빠르게 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라고 되게 절실해질 때 다시 학원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서 다시는 시행착오를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학원도 다녀야 되고. 항상 선생님 그 생각을 해. 공부는 본인이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 이게 뼈대야. 너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뼈대라니까. 우리는 그냥 약간의 살, 약간의 그 안에 있는 무슨 이쪽에 털 이런 거에 불과해.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의지가 없으면 그 어떤 선생님이 와도 이거는 진짜 시간 낭비, 돈 낭비고, 내가 의지가 있으면 설령 선생님들이 좀 부족할지라도, 책이 좀 부족할지라도 내가 이 책에는 이렇게 설명이 좀 빈약하네, 오늘 선생님은 조금 설명을 잘못하셨네, 내가 한번 찾아봐야지, 이런 식으로 내 의지가 있으면 단단해진단 말이야. 그리고 공부할 때 그런 게 있어. 시험 끝나고 나서 항상 강조하는데 꼭 자기가 풀어보고 안 풀리잖아. 그러면 바로 선생님이 다 뭐예요? 그거 다 몇 번이야?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버린 이런 식의 공부 말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돼. 고민. 우리 지금 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과목들 다 학문이었거든? 그 분야에 인생을 바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이론을 합쳐서 만든 학문이란 말이야. 국어라는 학문, 영어라는 학문, 수학이라는 학문. 학문은 고민하지 않으면 내게 안 돼.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야. 풀었어. 너네 막 수능 문제 같은 게 막 20번, 30번 문제 이런 거 있거든? 안 풀리거든. 머리털하고 처음 보는 문제들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 풀어보다가 안 풀려. 그러면 뭐해? 검색하든가 해설지 보든가 수학생님한테 질문하든가 학원 가서 선생님 이거 문제 풀어보세요. 못 풀겠죠. 겁나 어렵죠. 이러면서 그냥 다음날 선생님 설명 듣고 말아버린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일주일 지나서 자기가 그 문제 또 보면 못 풀어. 분명 설명은 들었는데 못 풀어. 내가 고민한 게 아니어서. 만약 이런 게 있어. 국어 문제 중에 정말 어려운 문제, 혹은 내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문법 이론이라든가 독서 지문이 있어. 그러면 선생님 이거 뭐예요? 제가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이 이론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해 줘 버리잖아? 그럼 이거는 절대 내게 될 수 없는 경로로 가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고민해야 돼. 밥 먹으면서 고민하고, 똥 싸면서도 고민하고, 혹은 걸어다니면서 고민하고, 계속 뭐였지? 그거 뭐지? 아 이건가? 이런 소리인가? 계속 고민해야 돼 자기가. 그게 돼야 이게 내게 되고 내가 연마하는 게 되고 내가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거고. 고등학교 오면 실력을 갖춰야 돼. 예전에 중등도 많이 해봤거든. 그러니까 종합학원에서 이제 중등 수업할 때 그때는 애들 진짜 어떻게 했냐면 문제 주고 풀이하고 틀리면 점다 한 대씩 패고 오답도 시켜오고 안 하면 또 패고 계속 문제를 듣다 줘. 그리고 수업은 간략하게만 설명해. 학교에서 미리 배운 거잖아. 그 다음에 자 이거 쫙 설명하고 자 문제 풀어. 자, 그 다음에 시험지 옆에 받고, 그 다음에 펜 받고, 채점에 틀린 개수에게 얘 4개 틀렸어요. 그래, 한 점씩이지 12점 12대 나와. 학교에서는 못 배우겠는데 학원 3개 하더라고. 열심히 들어가라. 그럼 다 성적 올라가. 중학생들은. 막무가내 주입식이 통한다니까. 학문이 아니어서 그래. 중학교 수준. 고등학교 수준은 드디어 학문적인 책이 들어왔단 말이야 이제. 그러면 그런 식으로 문제 많이 풀었다고 해서 선생님이 설명 많이 들었다고 해서 절대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 단편적인 지식하고 한계가 있단 말이야.
내가 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풍부한 걸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 머릿속에서.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해야 돼. 그 첫째 조건이 뭔지 알아? 내가 되게 추진력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부터 확인을 해.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성적을 반드시 올려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어, 없어? 반드시 꼭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성적을 꼭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라는 이유 있어, 없어? 어? 지금 현재 우리 아직 이제 입학했는데요, 입학식은 미뤄졌지만 이제 고1인데요 아니야, 하고 있어야지. 고등학교 들어간 순간부터 졸업하는 그날까지 나는 오로지 어떤 거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끌고 나를 밀고 당기고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게 있어야 돼. 이게 흔들리지 말아야 돼. 자기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신념 있잖아, 이게 흔들리는 순간 다 무너지게 돼 있어.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이거야. 어떤 마음으로 좀 공부를 하고 있는지. 당장 눈앞에 있는 성적 하나, 성적으로 인해서 엄마의 반응 하나, 친구가 나를 보는 시선 하나, 선생님이 나를 평가하는 그 눈빛 하나에 너무 연연하지 마. 그 사람들은 내 인생에 지나가는 사람이야. 그나마 가족이 좀 오래 보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내가 가야 되는 미래의 나만 생각해. 난 어떤 미래의 나를 내가 만들어가겠다라고. 그러면 생각하고 사는 거야. 지금 이러면 안 되겠지. 지금 이러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아니란 마음까지 만드는 거야. 학원 다녔다고 안심하고 이런 거. 뭔가 해봐. 그냥 국어 공부 어떻게 하나요? 일단 해봐, 뭐든.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엄마들이 제일 질문해. 우리 이제 애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수능 국어가 많이 어렵다며요. 학교 시험도 내신 같은 거 되게 어렵게 낸다며. 어떻게 공부를 시킬까요? 이 예비고시기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 일단 아무거나 해보라고 하세요, 애한테. 아무거나. 해보면 지가 인간이면 느낀다니까? 나 지금 끄집거리구나. 본인이 느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쓸데없는 짓. 이 느끼면서 바꾸는 것만큼 좋은 공부가 없어. 공부의 첫 단계가 뭔 줄 알아? 공부를 한다야. 두 번째 단계가 뭔 줄 알아? 그 하는 것 중에서 나에게 적절한 방법을 찾는다야. 세 번째 단계가 뭔 줄 알아? 그 적절한 방법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마지막까지 그것을 버티고 유지한다야. 흔들리지 말고. 그런 데들 있잖아. 링에는 다 올라갈 수 있어. 근데 못 버티고 중간에 나 포기할래, 다운되고 케어가 내려오는 애들이 많단 말이야. 끝까지 버티는 게 중요해. 처음에 이런 마음으로 이런 각오를 가지고 고3 때까지 이걸 유지해버리라고 마음 먹었는데 흔들려. 동아리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연애도 하고 별짓 다 하면서 흔들려버린단 말이야. 그건 자신의 각오가. 세 번째 버티기야. 끝까지 밀고 나가기. 첫 단계를 해야 돼. 공부를 한다, 수업을 듣는다, 강의를 듣는다, 인강을 듣는다, 문제를 푼다, 아닌 공부를 한다. 공부를 한다의 첫 번째는 뭐야? 고민을 한다. 뭘 할까? 어떻게 할까? 이거 고민부터 많이 해봐야 돼, 지금 시기에. 오케이? 부딪혀봐, 고민해. 그러고 난 다음에 나한테 질문 이딴 식으로 해. 국어 공부 어떻게 하나요가 아니라 그냥 제가 요즘 이런 식으로 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하는 생각에는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 주겠지. 선생님 거 얘기해 줘봐요. 선생님 거 얘기해 줄게. 그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네가 많은 시간 할애할 자신이 있으면 계속 유지해도 돼. 결과는 좋을 거야. 이런 얘기 해줄 수 있어요. 일단 해. 뭐든 해. 알겠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나 학원 다닌 정도 그릇 안에서 공부하잖아? 그럼 딱 그만큼이야. 내가 성장 안 하는데 아무리 근육을 많이 붙여도 뼈가 안 자랐는데 키가 자라겠니? 키 작은 뚱뚱이가 되겠지. 뼈가 안 자랐는데 내가 자라야 된다니까. 내 이 집념, 내 이 신념. 그럼 내가 막 해봐야 돼. 이것저것. 너무 그 외부 요소에 의한 공부에 길들여지지 마. 진짜 중요한 말이야 이거. 대학 간 순간 너희들이 가장 먼저 받게 되는 게 뭐냐면 쇼크를 받아. 무슨 쇼크를 받냐면 왜 교수님은 꼼꼼하게 안 가르쳐 주시고 교수님 왜 설명을 안 해주시지? 충격을 받아. 고등학교 때까지는
철저하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주고 다 문제 예상해주고 다 설명해주고 있거든. 대학교 간 순간 교수님 바로 얘기냐? 해보세요. 대학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수님 조를 짭니다. 저 시간에. 누구들 1조, 2조, 3조, 4조, 5조. 자, 다음 주 1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발표 시작해라. 일주일간 줄게. 발표 준비. 발표 주제는 뭐냐고? 우리 교재 첫 단원. 니는 둘째 단원, 셋째 단원, 넷째 단원. 싹 통틀어가지고 연구해온 다음에 다른 책 다 참고해가지고 발표 준비 PPT로 하고 인터뷰를 만들어 오고 질문 받을 준비하고 역할분담 잘해. 이게 학점이야. 그 다음 또 뭐 하는 거야? 계속 자기랑 도서관 책 찾아보고 애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이런 걸로 공부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고등학교 때 철저하게 학원 선생님이 요즘에서 공부했던 친구들 있잖아. 그런 데가 어떻게 되냐? 찐따가 돼. 할 줄 아는 게 없거든. 대학은 과외가 없어요. 대학은 학원이 없어요. 있는 거라고는 영어학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토익학원 정도밖에. 대학에 전공학원이 있니? 없잖아. 그럼 고등학교 때부터 뭐 해야 돼? 내 공부를 내가 한다는 어떤 학문적 중심이라는 게 서 있어야 돼. 그래야, 근데 솔직히 고등학교 별거 아니야. 대학을 어떻게 잘 다니느냐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이게 나중에 얘기할게. 오늘 얘기하다가 첫 작전 끝나버릴 것 같아. 나중에 얘기할게. 두고두고 얘기할게. 니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할게. 나중에 귀에서 피 흘릴 거야. 막. 이 얘기 또 할 거야. 알겠지? 지하고 다행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제 그만 말씀하셔도 저희 다 알아듣고 할게요. 그만 갈 거예요. 할 때까지 할 거야. 알겠지? 왠 줄 알아? 정말 중요해서 그래. 이 말은 나에게 내가 만약 내가 고1로 돌아간다면 나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지금 너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야. 가보자. 술 두고 찾아옵니다. 술을 마셔서 얼큰이 취하자 송우가 최척을 친근하게 자루 부르며 말했죠. 그래서 뭐합니까? 이렇게 불로장생이 침없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나와 함께 뭐하자? 즐겁게 지내자. 그러다 최척이 호련히 깨닫고 뭐하게 됩니까? 깨닫고는 자신이 그동안 가졌던 신선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뭐하게 됩니까? 송우를 따라서 같이 길을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송우가 어떤 의미의 조력자입니까? 일단 여기서는 신선이 되기 위해서 총나라로 떠나려는 누구를? 최척을 말렸죠. 안 그랬으면 최척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산에 들어가가지고 막 뭐 이상한 거 군뱅이 잡아먹고 막 지렁이 잡아먹고 이러면서 막 신선이 된다고 막 생식하고 그러다가 짐승의 밥이 됐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혹은 뭐 하게 됩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만약에 최척이 총나라로 가서 짱 박히면 있잖아요. 아내를 만날 수 없게 돼요. 그를 다시 이끌어내어서 어디로? 장사로 떠날 배에 태웠기 때문에 결국 뭐 하게 되느냐? 결과론적으로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만나는 데 있어가지고도 송우의 조력은 커요. 아시겠죠? 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위기 부분 아입니다. 자, 경자년 봄이었다 해서 1600년 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1600년까지 경자년까지 시간을 빼긴 제시되죠. 그러면 뭐가 들어갑니까? 소설의 사실성. 높아지는 장치. 최척은 송우를 따라 한 마을의 장사꾼들과 함께 배를 타고 안남으로 장사하러 갔다. 이때 안남이 베트남의 옛 이름이에요. 예전에 그 어른들이 그 쌀 중에 알량미 하는 그 쌀이 있었거든요. 알량미가 뭘까 생각해봤더니 알량미가 안남미래요. 안남미를 예전 어른들이 알량미라고 불렀는데 이 안남미가 뭐냐 봤더니 바로 안남이 베트남의 옛 한자 이름이에요. 그러면 베트남산 쌀이에요. 베트남 쌀국수 엄청나게 많이 듣는. 그래서 베트남의 유명한 음식 중에서 그걸 가지고 국수 만들잖아요. 쌀국수. 그렇죠. 그래서 뭐 하게 됩니까? 이제는
남원에서 중국 요흥을 거쳐가지고 각지 떠돌아다니다가 뭐 하게 된 거예요? 송을 만나서 안남까지 오게 됩니다. 마찬가지 공간적 배경에 확대가 나타나죠. 어디까지? 동남아시아까지 내려가는 것이죠. 인도차이나바드까지 내려갑니다. 자, 이때 일본배 10여 척도 같은 포구에 정박해 있었다. 열흘 넘게 머물러 4월 초 이튿날이 되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잠깐 보세요.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이런 부분.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물빛은 비단처럼 고왔고 바람이 그쳐 물결은 잔잔했으며 사방이 고요해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뱃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간간히 물새 울음소리가 들려올 뿐이었고 일본배에서는 연분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매우 구슬펐다 해서 지금 배경 묘사를 합니다. 참고로 배경 묘사는요, 일단은 첫 번째 작품에 전반적인 분위기를 제시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인물의 내면 심리를 간접 제시하기도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만약에 인물이 되게 쓸쓸해, 가족이 그리워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야. 그러면 배경묘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쓸쓸한 배경을 묘사하는 것이죠. 인물이 기쁜 마음이면 꽃이 피고 나비가 날고 햇살이 내리쬐고 바람이 사랑사랑 불고 이런 배경이 제시되겠지. 그치?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인물이 지금 되게 막 이별해가지고 슬퍼하고 있어. 그럼 어떤 장면 속에서 인물을 등장시키는 거야? 비가 내려도 혼자 그냥 비쳐맞고 있는 거. 유산도 없이. 그치? 혹은 이 사람이 지금 사랑에 빠져 너무 기뻐. 그래서 사랑은 연인을 만나러 가는 길이야. 그럼 뭐해? 갑자기 화면이 콘트라스트되고 확 밝아지면서 뭔가 뽀샤시한 느낌의 뭔가 핑크 옐로우 막 이런 느낌의 그 파스텔 톤으로 막 그 배경이 묘사되잖아. 그치?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그 배경의 기능 중 하나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도 제시하고 인물의 내면 심리도 간접 제시하고. 여기서는 두 가지가 다 보여요. 일단은 최적의 심리도 제시될 수 있고 이 포구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제시되죠. 자, 그랬을 때 최척은 홀로 선창에 기대어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다가 짐꾸러미 안에서 퉁소를 꺼내 슬픈 곡조의 노래 한 곡을 불어 가슴속에 맺힌 슬픔과 원망을 풀어보려 한다. 최척의 퉁소 소리. 자, 퉁소 소리 아주 중요한 소재. 일단 1차적으로는 뭐 하려고 퉁소를 연주했습니까?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다가 가슴에 맺힌 슬픔과 원망을 풀어보려고. 그래서 인물의 슬픈 심리가 표출되는 수단으로서 퉁소소리고요. 또 하나입니다. 이 퉁소소리 연주 소리가 예전에 오경 아내와 함께 있었을 때 연주해줬던 그런 곡주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아내가 만약에 이 곡주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주소리에서 들었던 우리 남편의 퉁소 연주 소리하고 너무 똑같은데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저쪽 일본배에 있었던 오경이 퉁소 소리를 듣고 혹시 내 남편이 아닐까? 해서 오경과 제외하게 되는 매개 책임을 합니다. 바다와 하늘이 애처로운 빛을 띠고 구름과 안개도 수심에 잠긴 듯했다. 뱃사람들도 그 소리에 놀라 일어나 모두들 서글픈 표정을 지었다. 그때 문득 일본배에선 연벌하는 소리가 또 그쳤고 잠시 후 조선말로 시를 읊는 소리가 들렸다. 이 퉁소 소리를 들은 누군가가 조선말로 시를 읊는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이건 나중에 어떤 의도로 누가 했는지는 확인할 거고요. 옆에 보겠습니다. 신정이 자, 신선사상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최척이
신선한 술법을 배우고자 하자 송우가 뭐라고 얘기해요? 불로장생의 이치는 없다. 두 번째 뭐합니까? 남은 세속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이 낫다. 이거는요 밑에 써두세요. 작가의 의식을 대변한 것이라고. 자, 두 번째입니다. 최척이 중국을 거쳐서 안남으로, 오경도 일본을 거쳐서 안남으로. 뭐 있습니까? 조선, 중국, 일본에다가 플러스 어디까지 묶고 더블로 가죠? 베트남까지, 동아시아 지역까지 공간 배경이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범아시아적인, 상당히 공간 배경 범위가 넓은 소설입니다. 우리 옛날에 고전소설 보게 되면 넓어봤자 뭐냐면 보통 우리를 배경으로 하지 않고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고전소설이 많아요. 영웅소설 같은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냐면 기껏 가봐야 중국 주변에는 오랑캐가 나라 정도가. 그지? 그래서 뭐 북쪽에 있는 누구를 토벌하기 위해서, 뭐 남쪽에 있는 남만족을 토벌하기 위해서, 뭐 서쪽에 있는 누구를 토벌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오랑캐적 정도 가는 것이지, 이렇게 조선, 중국, 일본, 이렇게 베트남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경우 있잖아요. 거의 흔치 않은 거죠. 베트남 하니까 생각나는데, 저 나라 가서 베트남이라는 말을 쓰면 한국 사람이래요. 왜냐면요, 정확하게 베트남이 영어로 어떻게 나라 이름이 표기된지 아세요? 그래서 읽어봐 이거. 비엔남이에요. 비엔남. 근데 우리는 이거를 베트남 읽고 있었죠. 비엔남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도 오랫동안 베트남 해버리니까 이제 베트남 이름이 붙었고, 중요한 건 그 나라 사람들이 이제 베트남 하게 되면 한국 사람이구나. 오랫동안 이름이 붙어가지고. 비엔남이에요. 비엔남. 이 표기가. 순서가 지금 그치? 우리가 읽는 거하고 다르지. 자, 그만하고. 여기도 입국 금지됐다며요, 우리나라가. 박항서 감독이 가서 한국 사람 그 위상을 엄청 드높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시기 때문에 여기도 왔다 갔다 하던데, 알아? 그 아라파파 빵집하고 그 수목원 삼계탕하고 여기는 황우적 학교 사거리야. 그 큐빅 뉴스라고 밑에 갈비탕 집이잖아. 거기도 왔다. 그 폐쇄됐잖아 지금. 난 조마조마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오토바이 타고 막 남마도 왔을까봐. 그치? 의외로 많이 들어 다녔어. 의외로. 자, 그리고 장면 분위기 볼게요. 전체적으로 굴을 만져 먹고 물빛이 고와, 근데 물결이 잔잔하고 고요하면서 물새 울음소리가 들리고 연불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쓸쓸하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조성하죠. 전반적인 분위기 조성하고 구슬픈 정서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구슬픈 정서가 누구의 정서냐? 최측의 정서예요. 그래서 얘가 뭐 하게 됩니까? 그 슬픈 마음을 표출하기 위해서 퉁소를 불게 된 것이었죠. 자, 이것만은 꼭 1번. 추측과 송우는 매우 가까운 친구 사이가 가깝다는 걸 어디에서? 지기. 아주 친해진 거예요. 5. 송우는 추측이 추구하는 신선사상을 긍정적으로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X. 자, 사회서 소설자는 송우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직접 제시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추측은 송우의 권유에 따라 배를 타고 공부하러 갔습니까? 장사하러 갔죠. 장사하러 지금 어디까지? 안남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아예 배경이 되는 공간은 안남입니다. 아부분에서 최초로 하여금 구슬픈 정서를 불러일으키게 된 소재, 물론 앞에 있는 소재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가장 그래도 슬픔을 자아내서 직접적인 소리는요, 물새 울음소리와 연불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좀 구슬프게 들리는 소리였거든. 그래서 물새 울음소리, 연불하는 소리. 자, 확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보세요. 1번. 1번 문제가 선생님 금방 이게는 이런 거예요. 작가 의식을 대변하는 부분. 작가가 이런 송호의 마라톤이가 드러내고자 한 건 뭐냐면 현재 충실하자. 인간으로서 삶이 중요하다. 뭐 사후세계라든가 죽어서 영혼이 어떻게 남는다라든가 이런 생각하고 반대되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답이 2번이 돼야 되죠. 사람이 죽더라도 영혼은 세상 어딘가 영혼이 머문다라는 이런 생각은 작가의 의식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죠. 2번 가가 아까 입신양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상첨화 일치열장 궁계라고 다 아시죠? 낭중지추가 뭘까요? 낭중지추. 가운데 중자하고 그 갈치자밖에 모르겠어요. 낭과 추는 모르겠어요. 낭자가 주머니 낭자입니다. 추가 송곳추자예요.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얘들아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요즘처럼 우리가 이렇게 그 두꺼운 재질의 이런 옷 말고 옛날 조선사람 같은 게 얇은 그 무명 하얀 그 옷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얇은 옷. 거기다가 송곳을 딱 집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 뭔가 물건을 넣었다는 모양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날 거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요.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숨어짐에도 그 세상이 드러나게 돼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자신의 재주는 숨길 수가 없다를 낭중지추라는 표현을 쓰죠. 3번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안남에서 만나고 만난 나중에 만날 때 퉁소소리와 함께 퉁소소리에 대한 일종의 확인 절차로 조선말을 읊은 시가 나오거든요. 두 사람 제어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게 뭐야? 도누가 오경을 데리고 안남으로 왔고 송우가 최척을 데리고 안남으로 왔고 두 사람이 같은 폭의 정박을 하고 같은 시간대에 두 사람이 서로 퉁소소리와 시를 주고받았다? 그래서 만났다? 이것보다 우연한 게 어딨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은 우연성이 강조되는 부분이죠. 혹시 다른 거 답한 사람 있습니까? 없지? 4번, 답 3번이죠. 디귿 봐봐. 이 배경 묘사가 자연의 아름다움이야. 그래서 전쟁의 참상을 강조하려고 여기 어디니 얘들아? 안남이잖아. 안남은 이때 전쟁하던 곳이 아니었잖아. 그치? 무역을 하기 위해서 온 곳이었지 이곳은 전쟁과 상관없는 곳이잖아요. 이곳에서 전쟁의 참상을 강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4번에 3번. 자, 넘어가서 자 부분 들어갈 텐데 자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조선말로 읊은 시죠. 참고로 이 조선말을 읊은 시는 누가? 오경이 예전에 최척의 퉁소 연주를 듣고 지은 시예요. 그럼 두 사람이 헤어지기 전에 이 정유재는 터지기 전에 두 사람이 지은 시죠. 이 오경이 지은 시입니다. 그러면 뭐 하게 되는 거야? 오경은 자기가 시를 짓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된 이 퉁소소리를 당연히 알아들었을 것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는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리고 시를 지은 사람이 오경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에 매개체가 되자 그리고 퉁소소리의 주인이 최척임을 확인하는 일종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왕자교 퉁소불제 달은 나지막하고 바닷빛 파란 하늘엔 이슬이 자욱하네. 푸른 난산께 타고 날아가리니 복례산 안개 속에서도 길 잃지 않으리라는 데 시를 썼어요.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누가 이 시를 듣고 있는 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 오경이 지은 시인데 저기 있는 사람이 혹시 내 아내일지 몰라? 하면서 뭐 하게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최척과 제외하게 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국제시장 영화 본 적이 있니? 국제시장? 국제시장 장면 중에 선생님 되게 여러 가지 장면이 좀 슬펐지만 이상가족 찾기 하는 부분. 선생님 실제로 저는 그 어릴 때 TV에서 예전에 KBS에서 TV가 틀면 화면이 반으로 쪼개져가지고 하나는 서울, 하나는 대전, 하나는 뭐 부산, 하나는 저쪽 뭐 인천 해가지고 그 전화 통화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6.25 때 이제 넘어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피어났다가 서로 헤어진 가족. 그러면서 야 혹시 너 아버지 이름 뭔지 아냐? 우리 아버지요 누구요?
맞네. 그럼 네 동생 있는 거 아니야? 알아요. 우리 동생 왜 그 어릴 때 다쳐가지고 이마 깨져가지고 왜 동생을 막박이라고 불렀잖아요. 아이고 아들아 하면서 막 그러고 울어. 가서 만나는 거야. 그때 네가 내 아들이다. 당신이 제 어머니입니다. 라는 증거들이 존재하잖아. 확인할 수 있는,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어릴 때 뭐 추억이라든가 혹은 우리 가족만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가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마찬가지죠.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최척이 연주했던 퉁소소리와 아내가 지었던 조소만 울픈 씨는 당연히 서로가 서로임을 확인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매개체라는 것 기억하시면 돼요. 가볼게요. 시 읊는 소리가 그치자 한숨소리 쯧쯧 혀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최측은 시 읊는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 어릿빠진 사람 같았다. 저도 모르는 새에 퉁소를 땅에 떨어뜨리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최측의 놀란 심리를 행동을 통해서 간접 제시하고 보이죠. 송우가 왜 그래? 왜 그래? 자, 거듭 물어도 대답이 없었다. 세 번째 물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척은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막혀 말하지 못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다. 최척은 잠시 후 마음을 진정시킨 뒤 저건 내 아내가 지은 시일세. 우리 부부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야. 게다가 방금 시를 읽던 소리도 아내의 목소리와 흡사해. 혹 내 아내가 저 배에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럴 리 없을 텐데 말이야. 그리고는 자기 일가가 외직에 당했다는 전말을 자세히 얘기했다. 모두 놀랍고 희한한 일로 얘기했다. 그 자리에 두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젊고 용감한 자였다. 성격 지적제시 최측의 말을 듣더니 의기 넘치는 표정이 돼서 주먹으로 노를 치고 분연 일어서며 내가 저 배로 가서 사정을 살펴보겠소.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조급한 마음이에요. 왜냐면 한밤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포구에 정박을 해 있지만 바로 직전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고 그때 명나라가 와서 우리를 지원해 주잖아요. 실제로 명나라 군사와 일본군도 같이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전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찌 보면 얘네들은 간접적으로 적국이야. 일본의 배에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있는 이 송우나 치택도 마찬가지. 그럼 적국이었던 그 배에 가서 뭔가 알아본다는 것은 되게 성급한 일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좀 다음날 아침 돼서 얘를 갖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두홍이 바로 간대. 송우가 알리죠. 약심한 시각에 소란을 일으켰다가는 큰 난리가 날지도 모르네. 내일 아침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겠어. 하고 아침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자, 오른쪽에 시를 읊는 소리를 들은 추측의 반응은 보세요. 일본 배 아내가 있을 것이다. 왜? 일본 배에서 조선말로 읊은 시가 있는데 우리 부부 말고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시이자 목소리가 아내와 흡사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또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 바로 아내는 외적에게 잡혀갔기 때문에 죽었을 것이다. 게다가 이곳은 안납니다. 상당히 먼 곳까지 아내가 왔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에 반신반의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 성격 지시입니다. 두홍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젊고 용감한 사람이었다라고 직접 지시하기도 하지만 의기 넘치는 행동을 보여줘 표정이 되어서 주먹으로 노를 치고 살펴보겠소. 간접 지시 방법으로. 어떤 성격? 상당히 적극적이고 급한 성격. 반면 송우 같은 경우에는 등장인물의 말을 통해서 간접 제시합니다. 상당히 침착한 성격임을 또 보여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주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왜 넘어갈 수 있냐면 나중에 여러분들도요, 일종의 그런 바이브가 생겨요. 뭐냐면 소설이다. 되게 긴 분량인데 이거를 시험으로 출제한다면 전 지문을 다 시험지에 실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이번 중간고사 범위를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 2단원 중간까지로 잡아봅시다. 3단원 중간까지 잡아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그 안에 실려있는 소설 작품들이라든가 교과서 지문들이 엄청 양이 커요. 그들을 다 실는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시험지가 한 30페이지 나와요. 어떻게 할까, 소설은? 자르겠죠. 어딜 잘라서 어딜 집어넣을까요? 중요한 부분. 어떤 중요한 부분? 이 소설에서 우연성이 강조되는 부분이라든가 두 사람이 제외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를 잘라가지고 편집에 출제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특히 그 문제를 낼 때 한 30문제를 내야 돼. 한 시험에. 근데 이 시험 범위가 한 10개 정도의 그 세트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한 세트당 3문제씩밖에 못 내거든? 3문제를 가지고 여기는 송우, 두홍에서 뭘 보겠니? 주인공들도 아닌데?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 지책에게 물어보고 오경에게 물어봐야지. 그치? 이런 식으로 이거는 중요도가 떨어진다 라고 해서 중요한 인물, 중요한 사건, 중요한 설명과 아닌 것을 구분할 수도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게 아니야. 나중에 공부할 때, 복습할 때 가볍게 넘어가도 돼요. 이거는 지금 공부 열심히 정리했는데 여기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자습서라서 그래. 최대한 꼼꼼하게 적어놔야 뭔가 파악을 값어치가 있지. 안 그러면, 그치? 설명이 대답하고 이런 느낌 주잖아. 그래서 얘네들은요, 자습서를 만드는 저자들은요, 최대한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읽고 모아서 설명을 다 갖다 붙여요. 편집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문제도 있는 문제 없는 문제 다 만들어 봅니다. 실제적으로 이 수많은 문제 중에서 꼴랑으로 해서 3문제, 4문제 정도.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한 2명 정도 인물만 주목하면 돼요. 그게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핵심이에요. 그리고 시간적 배경 같은 경우에 실제 있었던 전쟁 임진왜란과 정유진을 배경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경자년 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작품에 사실성이 부여되고 공간적 배경이 상당히 확대되죠. 어디까지? 안남까지. 그래서 장대한 규모로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만은 꼭 1번입니다. 자예시는 오경이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지은 시가 아니라 예전에 최측의 통소 연주를 듣고 지은 시였다. X. 자, 누구는 아내인지 확인해 보려는 누구를 말리고 있다. 말린 사람은 송우, 확인해 보려는 사람은 두홍. 그래서 앞에가 송우, 뒤에가 두홍이 되겠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자와 차에 대한 설명과 적절하다는 것은 답 4번입니다. 일본별을 찾아가는 일로 최척은 두홍, 송우와 최척이 대립하는 게 아닙니다. 최척은 가만히 있고 놀란 상태이기만 해. 그런 상태에서 두홍과 송우가 또 대립이라고 할 수는 없죠. 두홍이 이런 행동을 보이자 송우가 말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또 대립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고 2번입니다. 가와 같은 반응을 보인 이유 뭐 때문입니까? 왜 얼빠진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까요? 시에는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죠. 바로 오경이 지은 시였고 부분 말고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시였고 오경이 일본 배안에서는 암시했고 목소리가 똑같았기 때문에 답은 2번. 3번입니다. 간접 제시 방법과 관련이 없다면 직접 제시 방법이죠. 디귿이겠죠. 젊고 용감한 자였다라고 두홍을 설명합니다. 답은 3번. 4번입니다. 나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일가가 외적에게 당했던 일 이들은 역사적 배경을 수시하게 되면 전쟁하면 안 돼요. 정유재란이라고 구시적으로 써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카 부분입니다. 이윽고 해가 떠올랐고 최척은 즉시 향을 들어가 일본 배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조선말을 묻죠. 간밤에 시를 읽던 사람은 분명 조선 사람이었어. 나 역시 조선 사람인데 한번 만나볼 수 있다면 그 기쁨이 타국에 떠돌다니다가 자기 나라 사람 비슷한 일을 보고 기뻐하는데 견딜 수 있겠소? 이 말을 하고 오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젯밤 배안 수색의 퉁소리를 들었다. 조선인 가락인데다가 귀에 익은 곡주인지라 혹 자기 남편이 저쪽 배에 타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하여 시험 삼아 예전에 지었던 시를 읊어본 것이었다.
그리고 밖에 최측에 말하는 소리를 듣고는 허둥지둥 엎어지듯 배에서 뛰어 내려왔다 했을 때 지금 이 최측의 퉁소 소리와요 오경이 조선말을 읊은 시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이 지금 통한 상태예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이 통하다는 것을 거기 지금 한자성어 몇 개 달려있죠. 첫 번째가 이심전심 염화미소 그리고 세 번째가 염화시중. 자, 핵심은 전부 다 뭐냐? 직접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거. 서로 마음이 통해가지고 혹시 이걸 듣고 내 아내가 아닌가, 내 남편이 아닌가, 혹은 이걸 듣고 내 아내가 아닌가. 최측과 오경은 마주보고 소리치며 얼싸안고 모래밭을 뒹굴었다. 기가 막혀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고 눈물이 닿아자 피눈물이 나왔으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 두 사람 뭐 하게 된 거예요? 재회를 하게 된 것이었죠. 두 나라의 뱃사람들이 이들 주위를 빙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두 사람이 친척이거나 친구인가 보다 여기고 있었는데 한참 뒤 이들이 부부임을 알고는 모두 놀라 감탄하고는 서로를 돌아보며 이런 말을 주고받았죠. 참 기이하다. 하늘이 덮고 귀신이 덮었구나. 이게 천우신조. 그리고 이런 일은 옛날에 없었다. 전대, 앞대, 미입은 들은 바가 없다. 처음 있는 일이다 하면서 두 사람이 뭐 하게 됩니까? 극적인 재회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준 이야기를 보면요. 여기 지금 송우가 최측의 조력자잖아요. 그리고 돈우가 오경의 조력자예요. 그리고 돈우는 오경을 사우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남장을 했기 때문에 이때 두 사람이 부부인 걸 확인했으니까 송우가요 돈우에게 지금 적국이에요. 얘는 지금 명나라 사람이고 얘는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신의 그 친구인 이 사우가 내 친구의 아내다. 그러니까 좀 데려가고 싶다. 두 사람 만나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돈을 지불하겠다. 내 돈으로. 실례가 안 된다면. 그러다 돈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참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대범한 것 같아. 마음이 넓은 것 같아. 돈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소중한 친구가 자기 남편을 만났는데 내가 어찌 그 돈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오히려 돈우가요 오경을 보내면서 이 사람한테 또 전별금 돈을 줘요. 이 돈 가지고 네 남편이랑 같이 행복하게 지내라. 고마웠던 친구야, 잘 가게 친구야 하면서 이렇게 보내준 이 사람들의 모습은요 어떤 나라를 초월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부부였고 부부가 재회한 그 사실 하나만을 축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가 나오냐? 진정한 의미의 인류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국경을 초월하는 진정한 인류애. 요거 참고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각각 어떤 소리를 보였는지. 그 평화로운 아시아였어요. 이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자, 뒷부분 줄거리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작품은 결국 모든 가족이 또 한 번 더 헤어졌다가 결국에 또 다시 다 만나요. 그래서 만남으로 끝나면 어떤 결말? 행복한 결말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도움에 최척전의 의 보이세요? 그 별표 쳐주세요. 최척전의 의. 그때 의하면 얘들아, 문학작품의 의는 문학사적 의야. 그러니까 문학의 역사 속에서 얘가 어떤 가치를 지녔느냐. 첫 번째, 배경의 측면에서. 세 번째 줄이죠. 우리 소설 속 공간의 확대. 줄 그으시고 우리 소설 속 공간의 확대. 그리고 두 번째 점에서 구체적인 시대 배경 제시되고 구체적인 지명이 등장하죠. 그래서 뭐가? 사실성과 현실감을 구현. 줄 그으시고 사실성과 현실감을 구현. 그리고 인물의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합니다. 오경 동그라미 치고 바로 새로운 여인상. 줄 거세요. 새로운 여인상. 그러니까 이제까지 뭔가 순종적이고 남성에게 기대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적극적으로 구애 편지도 보냈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의리 있는 모습도 보였고 심지어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남장도 했고 그리고 자신 남편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시도 읊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요 진취적인 여성, 적극적인 여성, 지혜로운 여성의 모습. 더 이상 여성이 나의 그것이 미덕이 아니다. 여성 스스로도 삶을 개척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의 모델로 보여준 인물이 바로 오경이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최측의 둘째 아들은요 중국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뭐로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세계를 보는 인식의 확장 줄거든요. 세계를 보는 인식의 확장. 그러니까 폐쇄적으로 꼭 혼인은 조선 사람과만 해야 돼, 외국 사람과의 혼인은 안 돼, 이런 인식이 아니라 했잖아요. 인식이 좀 폭넓어진 거예요. 그렇죠? 국경을 초월한 사람도 인정할 수 있는 세계를 보는 인식의 확장. 마지막 구성의 측면입니다. 바로 만남, 이별, 재회 반복이 계속 반복이 나타나죠. 복잡한 구성. 그 이전까지 소설에서의 단조로운 구성을 탈피하고 복잡한 구성을 취했다는 점에서 소설이 훨씬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1번 최척과 오경의 재회의 매개체는 뭐였습니까? 퉁소소리와 시 읊는소리였죠. 그리고 2번 넘어가겠습니다. 다 하는 얘기니까 3번 새로운 여성상 오경. 그래서 오경은 밑에 색깔 칠해진 데 보세요. 조선시대 일반적인 여성상과 달리 일반적인 여성은 어땠을까요? 소극적이고 순종적인 사람이었죠. 달리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며 애정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새로운 여성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 작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폭우의 정박해 서로 만나게 되었다. 우연성이 강하게 드러났죠. 이것만은 꼭입니다. 오경은 퉁소를 꾼 사람이 자기 남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남편과 자신만 아는 시를 읊었다. 시. 오경의 꿈에 나타난 장육불이 오경을 최측의 배가 정박해 폭우로 이끌었으니까 장육불이 나온 꿈은 죽지 마라.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만 암시했지. 어디로 가라. 안남으로 가라. 거기는 하노이라는 항구로 가라. 거기 가면 네 남편이 있을 것인게 이것까지는 아니었잖아요. X입니다. 도루가 되고 온 거죠. 그러니까 조력자인 거야. 3번입니다. 최첨은 간밤에 시를 읽고 있던 사람이 조선 사람을 확신하고 있다? 맞죠. 조선말로 시를 읽었으니까. 자, 확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언니, 금방 선생님이 이 소설의 구성의 측면에서 만남, 이별, 재회, 복잡한 구성을 취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 동그라미 치고 바로 3번 툭 해버리면 힘 빠지잖아요.
1번.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는 것은 일단은 만남, 이별, 재회가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죠. 1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진취적인 성격의 새로운 여인상을 보여주고 있다. 5경. 이별과 만남의 반복 구조다. 맞는데요. 인물이 재회하는 상황을 전기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할 때 여러분들 이 전기적이라는 말이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 앞에 전자와 뒤에 적자 다 똑같아. 근데 기가 어떤 거냐에 따라 가지고 전기적인 게 다릅니다. 하나는요. 이런 기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런 기가 있어요. 이 위의 기는 뭐냐면 일종의 기록하다는 의미의 기고요. 얘는 기이하다는 의미의 기예요. 근데 지금 4번에는 어느 한자가 쓰인 거야? 여기 쓰였잖아. 얘들아 이 작품에서 기이한 요소로 만난 거야? 두 사람이 퉁소 연주 듣고 주선만을 펼치는 게 이게 되게 기이해? 아니지. 현실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 전기적이다. 이것은 이 작품에 부합이 되지 않는 설명입니다. 아시겠죠? 답 4번입니다. 1번에 4번이라고. 2번에 답 4번이죠. 5경. 결국 퉁소 본 사람이 남편을 확인하기 위해서 둘만 아는 시를 푼 것으로 보아서 지혜로운 사람이고. 3번입니다. 밑줄근 부분은 동시대의 다른 소설과 다른 점이 있다. 그게 뭐냐도 읽어야지. 즉 인물들이 전기적 요소에 의지하지 않고 이런 거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 해결하려고 했어. 그 중 하나가 뭐였어? 스스로 남편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려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남편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는 이런 노력. 이게 오경의 진취적인 모습이잖아. 다 4번이지. 4번입니다. 기억, 니은 모두 추적과 오경이 재회하는 매개체로 하고 있다. 재회 매개체라는 키워드를 꼭 쓰셔야 돼요. 재회 매개체, 재회 매개체. 자, 이렇게 해서 실태점 끝납니다.